한 사람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직장을 다니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누군가는 그보다 더 되기도 했습니다. 그 돈을 들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집기를 샀습니다. 권리금을 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냈습니다. 이제 내 사업이 시작됐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첫 달 매출이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손님이 꾸준히 왔습니다. 카드 단말기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매출이 나온다는 것은 좋은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창업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보면 돈이 없었습니다. 월세가 나갔습니다.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재료비가 나갔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대출이자가 나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이것들이 나가고 나면 매달 수백만 원의 매출이 들어왔는데 손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넣어둔 운영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이 남지 않는 걸까요? 매출 외에 추가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출의 이자도 고정비에 더해졌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올 때 냈던 권리금도 인테리어 비용도 초기 투자금도 다 잃었습니다. 시설을 그냥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대출금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매출이 나와도 망하는 걸까요? 왜 많은 자영업자들이 몇 년 안에 폐업할까요? 여러분은 창업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퇴직 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창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상황. 이런 이유들로 창업을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업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2026년 현재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위험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들이 왜 위험한지, 매출이 나와도 왜 망하는지를 정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창업의 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회가 아니라 생존 때문에 창업하기 때문입니다. 50대 초반에 직장을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재취업 시장은 냉혹합니다. 비슷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자녀 교육비가 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있고 생활비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갖고 창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뭔가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게 하나에서 월 몇백만 원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합니다. 이분들이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갑니다. 화려한 성공 사례들이 나옵니다. 가맹점 평균 매출이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라는 숫자들이 제시됩니다. 그 숫자들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퇴직금을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씁니다. 노후 자금을 전부 창업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후에 쓸 돈으로 가게를 여는 것입니다. 가게가 잘 되면 노후 자금도 지키고 수입도 생기는 것이고 안 되면 노후 자금 전체를 잃는 구조입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건비는 줄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의 노동력을 하나의 가게에 투입하는 것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식당. 이 업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이런 수요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이 이미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전국 치킨집 수가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은? 카페는? 이 숫자들이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창업은 계속됩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자영업 현실의 비극입니다. 왜 창업 실패가 이렇게 반복될까요? 4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잉 경쟁입니다. 손님보다 가게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 골목에 비슷한 업종이 서너 개씩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손님을 두고 경쟁합니다.
한 가게의 매출이 늘면 다른 가게의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시장 전체가 커지는 게 아니라 같은 시장 안에서 나눠먹는 경쟁입니다. 둘째는 높은 고정비입니다. 매출에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비는 매출이 줄어도 그대로 나갑니다. 손님이 평소보다 줄어도 임대료는 정해진 날에 나가야 하고 직원 월급은 매달 나가야 합니다. 매출의 변동이 있어도 고정비는 고정적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버티는 것이 어렵습니다. 셋째는 소비 침체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카페, 간식 소비가 줄었습니다. 고물가로 생활비가 늘면서 선택적 소비부터 줄이는 것이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자영업이 팔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 이 선택적 소비 영역에 속합니다. 넷째는 온라인 소비의 증가입니다.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굳이 동네 가게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킬 수 있으니 직접 식당을 찾아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오프라인 상권이 온라인에 빼앗기는 소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자영업 환경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환경에서 2026년 현재 특히 주의해야 할 창업 업종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업종은 저가 커피 전문점입니다. 한 블록의 커피숍만 수십 개입니다. 저가 커피 시장은 이미 극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을 비롯해 수많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저가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 경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객단가가 낮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1,500원에서 3,0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감당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컵을 팔아야 합니다. 하루에 몇백 잔을 팔아야 수지가 맞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근처에 같은 브랜드 또는 경쟁 브랜드 매장이 있으면 그 판매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제시하는 평균 매출 숫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평균 뒤에는 잘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이 섞여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매장은 잘 될 수 있지만 그 좋은 자리는 이미 선점됐거나 임대료가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자리는 이미 기존 매장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 침체로 저가 커피조차 사람들이 줄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집에서 커피를 타 마시거나 인스턴트로 해결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저가 커피 시장의 성장 자체가 한계에 왔을 수 있습니다. 이미 최전성기를 지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업종은 일반 치킨 배달 전문점입니다. 매출은 많은데 남는 돈은 적습니다. 치킨집은 한때 황금 자영업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핵심 문제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이 플랫폼들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이 플랫폼 수수료로 나갑니다. 배달기사 비용도 따로 나갑니다. 포장재 비용도 있습니다. 배달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 비용들도 함께 늘어납니다. 광고비도 있습니다. 배달앱 내에서 노출을 높이려면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뒤로 밀려 주문이 줄어듭니다. 광고비를 쓰면 매출에서 또 빠져나갑니다. 원재료 가격도 올랐습니다. 닭 가격, 식용유 가격. 이것들이 오르면 원가율이 높아집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들고 가격을 유지하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어렵습니다. 치킨 한 마리의 판매 가격과 실제 점주에게 남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충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재료비, 포장비,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를 다 빼고 나면 점주 몫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팔수록 더 바쁜데 남는 건 별로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국에 치킨집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개가 됩니다. 그 경쟁 안에서 신규 매장이 자리를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 업종은 무인 매장입니다. 무인 매장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창업을 고려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스터디 카페, 무인 간식 가게. 사람이 없어도 운영이 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도난 문제가 있습니다. 무인 매장은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난에 취약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해도 실시간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도난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품 가격이 낮은 경우
도난 손실이 이익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이미 심해졌습니다. 초기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수익이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업종에 뛰어들었습니다. 좋은 자리에 무인 매장이 이미 들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무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손을 안 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재고 관리, 청소, 기계 점검, 고장 수리 이런 것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들러야 합니다. 완전한 자동화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계 장비 유지 보수 비용도 있습니다. 냉동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 냉동 설비, 결제 기계, 카메라 시스템 이것들이 고장나면 수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들이 사전에 충분히 계산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업종은 개인 카페입니다.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쁜 공간, 좋은 커피, 조용한 분위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게로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삶,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예쁜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것은 고정 고객입니다. 개인 카페는 세 가지 구조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와의 경쟁, 높은 임대료, 낮은 재방문율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이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메가커피 이름만 봐도 어느 정도 품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가는 카페보다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개인 카페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브랜드보다 확실하게 더 좋은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커피 맛, 공간의 특별함, 서비스? 이것들에서 확실한 차별점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 문제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는 임대료가 비쌉니다. 임대료가 싼 자리는 손님이 적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자리에 예쁜 카페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방문율도 문제입니다. 처음에 예쁜 공간이 SNS에 화제가 되면 손님이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제가 가라앉으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단골 고객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골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손님이 이 카페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카페 창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 임대 보증금, 집기 비용을 합치면 카페 창업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초기 투자를 회수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다섯 번째 주의 업종은 유행성 아이템 창업입니다. 유행은 빨리 오지만 더 빨리 사라집니다. 탕후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2년, 2023년에 탕후루가 폭발적으로 유행했습니다. 길게 줄을 서는 탕후루 가게들, 매출이 좋다는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창업을 결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탕후루 유행은 생각보다 빠르게 식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가 된 후에 들어간 분들은 매출을 제대로 내보지 못하고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마라탕, 흑당 버블티, 대만 카스테라 이런 유행성 아이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행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창업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트렌드가 절정일 때는 이미 경쟁이 포화 상태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행이 식습니다. 유행성 아이템 창업의 가장 큰 위험은 트렌드의 수명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유행이 지속되는 동안만 매출이 나오고 유행이 끝나면 매출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게를 닫으려면 임대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유행 아이템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뜬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창업자들이 몰립니다. 유행이 최고조일 때 창업하면 경쟁이 이미 극심하고 유행이 식기 시작하면 매출이 떨어집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고 뛰어드는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매출이 나와도 망하는 걸까요? 매출은 사장님의 돈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창업의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할 때 매출을 수입으로 착각합니다.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이 나오면 한 달에 3천만 원이 들어온다는 계산을 합니다. 그 3천만 원이 내 소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3천만 원의 매출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임대료. 번화가 상권이면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혹은 그 이상. 덜 좋은 자리여도 수백만 원은 나갑니다. 재료비. 음식점이라면 매출의 30에서 40%가 재료비로 나갑니다.
3천만 원 매출이라면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재료비입니다. 인건비. 직원 1명을 고용하면 월 250만 원 이상. 2명이면 500만 원 이상. 파트타임 직원들을 쓰더라도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배달 매출의 일정 비율이 플랫폼 수수료로 나갑니다. 여기에 배달 대행 수수료도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대부분의 매출이 카드로 결제됩니다. 카드 매출의 일정 비율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공과금과 기타 비용.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인터넷, 청소용품. 이것들이 또 나갑니다. 대출이자. 창업 자금을 대출받았다면 매달 이자가 나갑니다. 이것들을 다 빼고 나면 3천만 원 매출에서 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경우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자영업 현장에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남으면 잘 되는 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적게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점주 본인의 노동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 12시간, 주 6일. 그 시간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출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 남는 돈이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이 고정비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손님이 줄면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그 차이를 자기 돈으로 메우다가 결국 바닥납니다.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것들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신고 시즌에 예상치 못한 세금이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업종만의 문제일까요? 문제는 업종보다 시장 환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업종을 선택하든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업종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시장 환경 자체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계속 많은데 소비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계 부채의 부담, 소비 심리 위축, 이것들이 자영업 매출을 직접적으로 압박합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그 영향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오프라인 자영업에 미칩니다. 플랫폼 경제가 오프라인 상권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쿠팡, 네이버, 배달앱.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배달로 이동하면서 직접 가게를 찾는 소비가 줄었습니다. 이 흐름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 인상, 전기요금 인상, 식재료 가격 인상. 이 압박 사이에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직원을 줄여야 하고 직원을 줄이면 점주가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창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별화가 있는 가게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게에서만 있는 무언가, 특별한 메뉴, 특별한 경험, 특별한 서비스, 이것이 있는 가게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님이 이 가게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위험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고 고정비를 낮게 유지하는 것. 크게 시작하면 위험도 큽니다. 작게 시작해서 검증하고 키우는 방식이 더 현명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자리, 큰 공간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가게들이 유리합니다. 오프라인 가게가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 것. SNS를 통한 홍보, 온라인 판매 연계, 배달의 적절한 활용.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됩니다.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온 손님이 다시 오게 만드는 것. 단골 고객 1명이 새 손님 10명보다 가치 있습니다. 재방문을 이끌어내는 서비스와 품질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가게가 아니라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창업은 꿈일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는 마음, 내가 노력한 만큼 벌겠다는 마음. 이것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은 위험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창업은 더 어렵습니다. 소비는 줄고 경쟁은 치열하고 비용은 올랐습니다. 이 환경에서 아무 준비 없이 퇴직금을 넣으면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 구조입니다.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그 가게의 매출이 얼마나 될지보다 그 매출에서 무엇이 빠져나가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수수료, 세금, 이자.
이것들을 뺐을 때 내 생활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돈이 있는지를 창업 전에 그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보십시오. 실제 수익을 물어보십시오. 프랜차이즈 본사의 장밋빛 수익 예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창업은 도전해 볼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 없이 막연한 기대로 시작하면 평생 모은 돈을 잃는 것이 창업의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